같은 주제를 놓고 경제학적으로 또 조동욱 교수님 봐주셨고 또 굉장히 미시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김민규 교수가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보완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최준석 교수님께서 삼성전자 영업이 누구의 것인가 노조법 및 상법상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저는 좀 앉아서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가, 이거 없어도 됩니까? 이거 같이 해야 되나? 양쪽에 다 같이 해야 돼. 이거하고 이거. 예. 사실은, 이번에 성과급 문제가, 노동법 개정, 작년에 노동법 개정을 이제 우리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노조법의 2조, 3조, 그거를 합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노란봉투법의 2조 5호에 2조 5호가 개정이 됐는데, 노동쟁의의 정의를 거기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그리고 이제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 이게 이제 노동쟁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요 규정을 가지고 여기 성과급도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노동쟁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뭐 근로자의 지위나 기타 대우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 성과급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여기도 또 성과급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성과급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돼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럼 이 주장이 맞는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근로조건이라는 말은 이 근로기준법 17조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정의가 근로기준법 17조에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 휴가, 또 기숙사 규칙,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또 임금 결정, 교대 근로, 출산 휴가, 육아휴직, 안전과 보건 이런 것들이 근로조건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과급이란 말은 없습니다. 성과급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성과급은 2조 5호의 개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때까지 판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판례에 보면 성과급은 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노사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한 10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서 뭐 LX 글래스 사건, 한국 유리 사건이고요. 또 그 외에 삼성전자 사건도 있고 또 현대해상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임금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고 협상의 대상이 되지만 성과급은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례도 그렇고 근로기준법에도 거의 근로조건에 성과급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조법
2조 5호가 개정이 됐다라고 해서 특별히 새로 성과급이 노동쟁의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만약에 파업을 했다면 어떻게 되냐? 그건 불법이죠. 노동쟁의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쟁의가 아닌 걸 가지고 파업을 하면 그건 불법 파업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불법까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전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칼럼이나 뭐 사설에서 노란봉투법, 말하자면 노조법인데 노조법 2조 3조만을 묶어서 노란봉투법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노조법 2조 5호 노동쟁의의 정의 그거 고쳐야 된다.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뭐든지 다 노란봉투법에 걸린다. 그래서 다 쟁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틀린 해석이죠. 틀린 해석이라서 그래서 이제 김용근 장관이 뭐라 하냐면 노란봉투법 그거는 절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오늘도 그렇게 얘기했고 얼마 전에 또 제주신문하고 인터뷰에서도 노란봉투법 그거 아무 죄가 없다. 그거는 개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는 그 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 법에 우리가 성과급이 보장돼 있으니까, 우리가 쟁의하겠다. 파업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 그러면 노조가 틀린 거죠. 법의 취지에 봐서도 노조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성과급을 자꾸 요구하는 거는 이제 개정된 법에 의하더라도 불법입니다. 불법이라서 이거는 이번에 만약에 파업했으면 이거 불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도 일단 정부가 나서 가지고 빨리 합의해라 막 이렇게 물고 갔고 또 경영진에서도 정부가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합의 안 하겠다. 저 불법이다. 이렇게 뻗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또 노조가 불법이든 말았든 우리 관심 없다. 하여튼 파업하면 100조 원 손해 날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얼결에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번에 합의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어쩌다가 한 임의적 개별 약정이다 이렇게 봐요. 어쩌다 한번 합의를 본. 그리고 이게 그럼 지속할 수 있느냐? 앞으로 이런 합의를 자꾸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럼 법치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또 장관이 또 SK 하이닉스를 이게 하이닉스가 원래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생겼다. 이렇게 촉발이 됐다. 이렇게 또 하이닉스를 또 약간 비난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이제 만년 2등을 할 수 없으니까 1등을 하려고 과감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었고요. 1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그게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왕창 한번 성과급을 쏘았고 실제로 쏘고 나서 애사심과 성과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하이닉스가 늘어났거든요.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로 그만한 논리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경영진에서 결정을 한 거고 그것 때문에 다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하이닉스는 비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성과급을 주는 게 옳으냐? 그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요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도 반도체 역사적으로 많은 사이클이 좀 있어 왔습니다. 사이클이 있어 왔는데 원래는 이 반도체 부분 미국이 주도를 했었죠. 미국이 주도를 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자본 집약 산업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항공기 같은 거는 거기는 부속이 한 10,000개 이상 수만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속을 만드는 하청업자가 수만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반도체는 사실 그럴 것까지는 없거든요. 미세 칩 설계 그것만 잘하면, 그리고 거대 자본을 투입하면, 이게 자본 집약이라서 자본만 때려 붓고 미세 칩 설계만 잘하면 이거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미국이 하던 거를 일본이 가져갔어요. 일본이 가져가서 일본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거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1986년에 한미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일본과 미국 사이에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했어요. 해가지고 그 반도체 부분을 그냥 미국에서 일본이 더 이상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넘어왔는데 또 이제 2013년에 또 반도체 또 치킨 게임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이제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여기다가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최근에는 요 이제 반도체 부분이 중국에서 또 따라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또 이제 미국이 공교롭게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의 모든 장비를 수출을 금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못 따라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여러 번의 그런 우연한 행운이 따른 거죠. 그 주로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조져버렸고, 그다음에 또 한번 중국 반도체를 또 억누르는 바람에, 그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약 2,000조 정도의 이런 수익이 났는데, 근데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 2,000조를 미국이 가만두고 보겠느냐. 옛날에 일본이 엄청 잘 치고 올라왔을 때 반도체 미일 반도체 협정을 해가지고 그냥 일본 반도체를 그냥 확 눌러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반도체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큰 수익을 내면 미국은 어떠냐 하면 모든 나라의 GDP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이상 3%가 넘으면 다 그 모니터링, 어떤 산업이 GDP의 3%를 넘으면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우리가 막 성과급 잔치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미국으로부터 또 한번 견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런 반도체 이익을 초과 이익을 하는데 이것을 과연 뭐 주주들이 가져가야 될 거냐. 우리 이제 조동건 선생님하고 김병준 선생님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주주는 잔여 이익 청구권자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비용 다 빼고 남는 게 있으면 이제 가져가는 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제 주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근로자는 임금 채권자거든요. 임금 채권자입니다. 임금 채권자는 우리 상법의 468조에 사용인의 우선 변제권이라고 딱 못이 박혀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 사용인이라는 건 사용자, 사용인, 헷갈리면 안 되는데, 사용자는 이제 사장입니다. 사장이 사용자고 사용인은 근로자예요. 그런데 근로자는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우선 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더라도 일단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파산하기 전까지는 항상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주는 어떠냐 하면 잔여 채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 다 제하고 뭔가 남으면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신 수익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했냐. 그 수익이 많이 남으면 그거는 주주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근로자가 임금 채권은 먼저 확보하고 자기들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남으니까 나도 또 숟가락 얹겠다? 이거는 아무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논리적으로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거를 자꾸 이제 권리가 없는 자들을 자꾸 보호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투자를 안 할 겁니다. 투자를 안 하고 사람을 안 쓸 거죠. 그럼 전부 다 무인 팩토리 만들어 가지고 그냥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권자하고 이 잔여 청구권자인 주주는 서로 다른데 이 지금 막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채권자도 나도 뭐 아니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빌려줬으면 그 이자 받으면 되는데 거기다 너 잘 됐으니까 내 돈 빌려갖고 네가 크게 잘 됐으니까 나도 좀 더 다오. 뭐 이거나 똑같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뭐 물론 뭐 기업이 엄청 성과를 냈는데 그러면 근로자는 그만두고 우리 주주들끼리만 뭐 배당을 해서 뭐 돈 잔치하자 뭐 그러자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자는 건 아니고 뭐 기업이 성과를 내면 뭐 근로자에게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권장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기업은 사실은 기업의 주인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기업의 오너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속칭 그렇게 하는 거고 기업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이 인정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럼 인간의 주인은 누군가요? 인간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죠. 예, 우리 근대 자유주의 사상, 17세기 자유사상 이래로 모든 사람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고 사람은 사람 스스로가 주인이다는 개념이 이제 싹 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도 법인 스스로 주인이지 그게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기업은 뭐냐?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의 덩어리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이 기업인데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목표하는 지향하는 점이 달라요. 주주 다르고 근로자 다르고 사장 다르고 소비자 다르고 채권자 다르고 사채업자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이해관계자들이 이해를 조정하는 게 누구냐 하면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회가 이렇게 잘 조정을 해서 그럼 뭐 이사회가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제 이 회사의 앞으로의 그 전망 또 앞으로 투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어디에 어느 정도의 배분을 할 것인지 자원 배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지만 되는데 이제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성과급에 대해서 너도 나도 막 숟가락 얹기 시작하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우리 상법이 개정돼 가지고 382조의 3에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 대한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뭐 저는 이거는 별 의미 없다라고 이 조문 자체가 웃기는 조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법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조문인데요. 어떻든 이런 조문이 생겼으니까 뭐 주주들이 왜 우리 이익을 근로자가 가져가느냐 이거 우리 소송감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뭐 소액주주들이 소액주주 연대가 뭐 소송도 제기하고 뭐 그래 했는데 뭐 그거는 저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뭐 이 상법 자체가 뭐 주주에게 뭐 권리를 인정했지만 이 경영자들이 일부러 이제 충실 의무를 위반하면 이사들, 즉 경영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들에게 무슨 고의나 과실이 있겠어요? 정부가 하라니까 물미거자 묻기로 같이 합의를 해줬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는 경영 판단이겠죠.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으니까 경영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사들에게 뭐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책임지고 손해배상해라. 그건 불가능. 손해배상을 몇 조 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 이사가. 그러니까 뭐 이사의 충실 의무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갑자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초과이익 배분을 방식을 뭐 사회적 의제로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장관님이 뭐 사회적 연대 기금을 만들자 이렇게 해갖고 뭐 5% 정도 떼가지고 뭐 이게 좀 성과를 다 배분하자 이렇게 특히 이제 무슨 말을 하셨냐면 AI 시대에 반도체는 공적 재화고 공장은 민간이지만 재화는 공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하시면 뭐 그냥 뭐 생필품은 다 반도체가 다 공적 재화라고 하면 그럼
생필품은 다 공공재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또 뭐 공장은 민간이지만 재화는 공적 성격이다. 이러면, 그럼 민간 기업도 다 공공기업이네? 이런 그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상당히, 예.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가 잘 된 게, 그, 아까 내가 그 치킨 게임 때 천문학적 투자를 했다고 한 것처럼 그냥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했고, 또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치열한 이제 노력의 결과를 놓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나누어 가지자. 그리고 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제공했으니까 내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근데 인프라 제공받고 망한 기업도 많아요. 똑같은 인프라 제공받고 다 잘 된 거 아니잖아요. 망한 기업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그 인과관계의 오류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막상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직무성과급제를 확실하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중간하게 이런 상태에서 그런 어떤 그 노동개혁 없이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배분 이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경제가 성장이 하고 양극화가 해소되겠습니까? 저는 노동개혁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연차 유급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그거 잘 모르시죠? 이제 우리 1년에 연차열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24시간 곱하기 240시간을 시간별로 쪼개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진짜 문제 있지 않겠어요? 나 오늘 연차 240 중에 오늘 2시간 쓰고 싶다. 또 내일 2시간 쓰고 싶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이미 법이 통과됐어요. 우리 이렇게 별로 그걸 알려지지도 않은데 아무도 기자들도 그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우리는 또 하도 법이 많이 통과되니까 뭐가 통과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서 어떻게, 이게 생산성이 나올 수 있을런지 저는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분규 타결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는 이제 이게 정시성 또 정량성, 고정성이 확보가 되면 이게 이제 임금이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퇴직금 계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정되고 정시성, 정규성, 고정성 이런 것을 피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좀 10년씩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그냥 성과급의 N%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예. 이게 성과급에 이게 영업이익의 N%냐, 순이익의 N%냐, EVA의 N%냐. 이거 이제 아까 김명준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옳은 말씀이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아직 그 세금도 빼지 않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금융비용 이런 것도 빼지 않는데 그거를 모수로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논리적으로 전혀 잘못됐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는 법에나 회계 기준에 어느 걸 기준해라 그런 건 없어요. 또 기업에서도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이 세 가지 말하자면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순이익이나 아니면은 그 EVA나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문제가 이번에 타결이 된 거는 잘 됐는데 이게 이제 10년씩이나 이렇게 묶어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고 다만 이번에 이제 약정은 임의적으로 삼성과 삼성 노조 안에서 이제 삼성 내부에서 일어난 개별적인 약정이기 때문에 법에 따른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 파업으로서 이게 차단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냥 임의적으로 자기들끼리 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자기 주식에 대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금을 주지 않고 자기 주식으로 보상한 거, 이거는 아주 잘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부별로 DS 부분만 이번에 왕창 주고 DX 부분은 안 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삼성이 오늘날 이까지 큰 데는 그 전직 근로자들의 그 피난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과는 전혀 지금 그 작년에 퇴직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은 뭐 아주 그 엄청 고생을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리고 뭐 해외 연수자라든지 뭐 출산 휴가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은 전혀 또 없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식 보상, RSU라 해서 Restricted Stock Unit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팔지 말고 갖고 있다가 5년, 10년 또는 퇴직 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외국에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이게 지금 뭐 계열사, 뭐 타기업, 하청, 이거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전혀 별개 문제, 이는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이번에 삼성전자가 한 것도 뭐 노사가 뭐 개별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거지 법에 의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위법하다고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뭐 하여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거니까 뭐 합법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근로조건도 아니고 성과금 근로조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걸 다른 회사에서 하게 되면, 성과급을 하게 되면 그건 노동쟁의가 돼서 파업하면 불법 파업이 되겠죠. 그 이제 저는 이제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을 한다면 조금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는 우리 이제 법에 보면 이제 노동조합법 41조에 보면 뭐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파업 금지가 돼 있습니다. 쟁의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노조법 41조에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도 쟁의 금지라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거를 저는 권장을 한번 건의를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